그리고 뭐 한방학적으로는 속에 열 때문에 입이 바른다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열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교감신경이 너무 흥분이 된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이런 부분들도 연관이 될 수 있어요. 침샘의 활성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뭔가 그런 천연물이나 그런 게 있을까? 그런 것도 궁금해요. 저는 솔직히 그쪽은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일단은 침샘의 분비를 도와줄 수 있는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김성건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박사님이 약사들이 뭐 영양제나 이런 거 만들 때 자문해 주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요새는 약사님들도 제품 개발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학술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지인분들한테 이제 뭐 아름아름 뭐 이렇게 공유도 해드리고 자문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오늘 다루고 싶은 주제는 입마름을 좀 다뤄보고 싶어요.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입마름 컨텐츠를 했었는데 굉장히 관심이 좀 많으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잘 때 입이 너무 말라가지고 깨시는 분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입마름의 증상이 왜 오는 건지. 일단은 입마름이라고 하는 거는 좀 이제 뭐 한방학적으로 제가 이제 그쪽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속에 열이 많아서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구취 같은 경우가 이 위장 쪽에 안 좋으면 구취가 올라온다 이러는데, 입도 마르면 구취도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도 결부를 짓긴 하지만, 제가 이제 좀 관련해서 이제 찾아보면 일단은 입마름이라고 하는 거는 탈수가 대표적인 원인이 될 것 같아요. 수분 섭취가 충분하지 않으면, 우리 현대인들이 잘 자각을 못 하는데 만성 탈수에 놓인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인분들이. 놓여 있는 분들이. 노인분들. 물론 노인분들이 더 그렇죠. 노인분들이 더 그렇고요. 뭐 인공침 같은 것도 뿌리시기도 하고 이 제품이 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수분 자체가 너무 많이 빠져나가고 섭취도 제대로 안 되고,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노화가 되면은 그 재흡수 재분비 과정에 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부분들 때문에 이 물이 몸 안에 머무르질 못하면 그런 입마름 증상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셔야 될 텐데, 감기약 같은 거 드셨을 때도 입마름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감기약이요? 특히 콧물약, 코가 많이 나고 콧물을 뭐 소위 말해서 말리는 약이라고 해서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는 약이 있는데, 이 입마름하고도 소화도 되게 비슷하죠. 그러니까 먹고 싶을 때 침 나오는 것처럼 여기 아밀라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소화기계에 어찌 보면은 조절되는 부분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될 수 있고요. 특히 교감신경이 흥분하고, 교감신경이 흥분한다는 건 스트레스 받는다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맞아요. 일시적으로 입이 마를 수 있어요. 특히 코와 관련된 감기약에 그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약을 복용을 하셨을 때 입이 바짝바짝 마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제 생각에는 평소에 수분 섭취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물 같은 경우를 뭐 학자에 따라서 최근에는 또 뭐 아니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한 남성분들은 한 2리터, 여성분들은 한 1.5리터 정도 하루에 물을 충분히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다. 물을 섭취를 할 때는 이 식사 전후로 섭취하지 마시고, 식사 전후에 섭취를 하면 소화 요소가 희석이 되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 대신에 식사와 식사 그 사이에 물을 충분히 섭취를 해주시고, 식후한 시간. 뭐 그 정도, 그 사이에 어느 쯤에서 물을 조금 잘 복용을 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이 고혈압이 없는데 고혈압 약을 드시고 있으면 나트륨 섭취를 제한하는 게 맞습니다. 본인이 고혈압 증상도 없는데 너무 간을 안 하고 드시면 그것도 문제예요. 그게 입마름이랑 상관이 있나? 탈수랑 상관이 있습니다. 간을 너무 안 해도. 적절한 삼투압이 있어야지 우리 몸 안에 물이 오래 머무를 수 있습니다. 저는 입마름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침샘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이 있어요. 뭐 이거는 되게 특수한 상황이에요. 일반인들이 경험하기 쉬운 증상들은 아니고요. 그리고 뭐 한방학적으로는 속에 열 때문에 입이 바른다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열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교감신경이 너무 흥분이 된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이런 부분들도 연관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스트레스가 진짜 만병의 근원이네요. 그렇죠. 지금 얘기만 들어봐도. 아니 근데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죠.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어찌 보면은 자율신경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심장이 뛰고 있고 호흡을 하고 있고 내가 숨을 쉰다고 해서 숨을 쉬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자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조절하는 그 신경계들이 잘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문제에 따라서 딱 멈추거나 이상적으로 너무 높아진다던가 이랬을 때는 몸의 여러 부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입마름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탈수, 두 번째는 그런 신경계의 어떤 어찌 보면은 조절 장애. 근데 이 신경계 조절이 감기약을 먹으면 그런 부분이 또 생길 수 있다. 그러면은 저희가 스트레스는 앞서서 좀 많이 다뤘던 영역이어서 이 탈수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물 많이 드셔야지. 물 네. 적당하게 드시는데 진짜 너무 간을 안 하고 드시면 물이 머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새는 건강한 소금 제품도 나와요. 죽염 같은 거 한 타가지고 아침에 한 잔씩 드시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고혈압 약을 많이 드시고 있다 이러면은 간을 좀 덜 해야죠.
필요하죠. 그거는 좀 덜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극단적으로 간을 나트륨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데 나트륨 없으면 죽습니다. 그죠? 소금 안 먹으면 죽어요. 우리 단식할 때도 소금도 먹잖아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 몸에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짠맛을 갈구하는 것도 진화적으로 얼마나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짠맛을 갈구하는 거거든요. 간이 안 되면 맛이 없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경험해 보실지 모르겠지만은 MSG만 넣잖아요. 맛이 안 올라와요. 소금을 넣어야 돼요. MSG랑 소금이 같이 만나야지 맛이 나요. 나트륨을 추구하는 이유가 있다. 없으면 죽어요. 없으면 죽고 적당히 있어야지 몸의 수분 대사도 원활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음식에서는 나트륨이 진짜 많잖아요. 뭐 김치도 그렇고 찌개도 그렇고 이미 많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 국물 문화이기 때문에 나트륨을 많이 섭취를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반대되는 부정적인 이슈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간을 극단적으로 줄여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죠? 물론 김치 같은 경우는 간을 줄일 수 없죠. 발효가 안 되고 그러면 부패가 되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인 분들 중에서 너무 간을 안 하면 안 된다. 그렇다고 뭐 너무 짠 것만 먹어라 이건 아니고 적당하게 본인이 적당히 간을 해야 되는데 피디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는 국물 문화다. 뭐 국물을 뭐 다 마시면 안 된다. 맞는 말이죠. 국물을 다 마시면은 어쨌든 근데 재밌는 거는 서양은 안 짜게 먹을까요? 서양 소스 먹어봤죠? 토마토 케첩이나 네. 원래 케첩은 중국에서 온 거 아세요? 이 서양 소스들 있잖아요. 거기도 나트륨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인간 자체는 소금을 갈구할 수밖에 없다. 짠맛을 갈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나트륨을 좀 재평가를 해야 된다. 물론 한국 음식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고혈압 환자분들은 국물 먹지 말라고 하는 거지. 뭐 적당하게 먹는 거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본인이 건강하다면. 근데 이제 저는 중간 어딘가의 영역이 하나가 있다고 좀 생각하는데 전 커피가 좀 그렇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 말씀도 하실 네. 줄 알고 네. 최근에 논문으로 나온 게 있는데 사람들은 커피 한 잔을 먹으면 물을 2잔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실제로 커피 한 잔을 먹었더니 배출되는 수분량이 커피량의 10분의 1도 안 돼. 아 그래요? 생각보다 그렇게 이뇨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대요. 커피 한 잔을 먹으면 물을 2잔 먹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카페인 때문에 물론 민감하신 분들은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은 커피 마시면 오줌 많이 싸러 가요. 우리나라 사람들 커피 엄청 많이 먹잖아요. 맞아요. 근데 화장실 잘 안 가는 사람도 많아요. 커피를 막 먹는다고 해서 뭐 수분을 따로 뭐 이기보다는 물론 물 대신 커피로 1.5리터를 채우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네. 하루에 한두 잔 정도 커피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그리고 1.5리터 여성분들은 남성분들은 한 2리터 정도 물을 꾸준하게 드시고 음식 같은 경우는 간도 적당하게 하고 드시고 그게 이제 일단 만성 탈수를 막는 거고 입이 마른다는 거는 솔직히 노화나 이런 부분들 이것도 염증과 다 관련이 돼 있어요. 이것도 이 침생에 문제가 생기는 그 자가면역 질환 같은 경우 자가면역 질환 같은 경우가 다 염증과 관련된 거거든요. 염증도 만성염증도 분명 관련이 되어 있을 거고 그런데 이 입마름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탈수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고 뭐 노화 같은 경우도 노화가 된다는 건 몸에 물이 많이 빠져나간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노화가 되면 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입마름 증상이 생길 위험이 더 커져요. 수분 자체의 대사가 원활하지 않고 잘 빠져나가기 때문에 수분도 더 충분하게 섭취를 해주셔야 되고 그럼 일반인 아까 남성 2리터, 여성 1.5리터 말씀하셨는데 그럼 나이가 많이 들면은 그것보다 더 많이 마셔야 돼. 근데 많이 드시기도 힘들어지죠. 그래도 물을 수시로 드시는 게 좋다. 근데 물이 완전히 안 빠져나가게 할 수는 없죠. 그런 어떤 식습관 이런 부분들도 잘 챙기시고 스트레스 관리 잘 하시고 체내 염증 반응이나 이런 부분들 잘 관리해 주시고 그러니까 혈당과 관련돼서도 인슐린 저항성 당뇨와 관련해서도 인슐린 저항성이 관여가 되어 있고 인슐린 저항성은 만성염증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신체적 관리를 잘 해주셔야지 이런 입마름이나 이런 우리가 눈으로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증상들을 혈당은 못 느끼잖아요. 콜레스테롤 못 느끼고 이 입마름 불편하게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더욱 더 각인이 되는 거야. 혈당이나 혈압 같은 경우 잘 인지가 되나요? 안 되죠. 근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같은 경우는 본인이 크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스트레스가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 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입마름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교과서적인 내용이긴 한데 이 입마름은 일단은 수분 대사를 잘 지켜주셔야 된다. 신체 전반적인 어떤 스트레스 관리나 아니면 뭐 염증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잘 해주셔야 된다.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조사하면서 좀 느껴졌던 게 입안에 기본적으로 사람마다 침이 많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침이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그거는 있을 수 있겠죠. 뭐 유전적인 네. 요인도 있을 수 있고. 네. 그거는 뭐가 당신은
일단 뭐 검사하기도 힘들긴 할 텐데 사람이 이 대동맥이 있는 건 맞고 대정맥이 있는 건 맞아요. 그 위치는 다 달라요. 유전자가 다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죠. 침샘의 어찌 보면 그 활동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제가 이제 여기서 궁금했던 점은 침샘의 활성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뭔가 그런 천연물이나 그런 게 있을까? 그런 것도 궁금해요. 저는 솔직히 그쪽은 거기까지는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일단은 침샘의 분비를 도와줄 수 있는 맛은 신맛? 신맛 먹으면 네. 나오잖아요. 네. 그죠? 그런 부분들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음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 거. 침샘과 관련해서 아마 뭔가가 있다고 한다면 천연물 중에서는 항염증 효과가 있으면서 대체적으로 이쪽에 작용하는 애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신장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환기가 신장에 좋다고 하잖아요. 환기의 성분이 신장으로 안 가면 꽝이에요. 크랜베리도 얘기했죠. 네. 크랜베리의 성분이 신장으로 안 가면 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성분이 있는데 그게 항염증 효과가 있는데 걔 성분이 어디로 많이 가냐가 그게 포인트인데 이쪽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것들은 뭐 음교산이라고 블루베리도 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은 뭐 음교산이라고 해서 뭐 한방 제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방 제제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방 제제를 하면 한약이 천연물이에요. 똑같은 거고 천연물들이 몇 개가 조합이 된 거를 한방 제제라고 하죠. 제가 좀 문헌을 찾아봐야 되겠는데 입마름과 관련돼서 아마 근데 그 기전은 침샘을 활발하게 한다기보다는 침샘 근처에 염증 반응을 낮춰줘서 침샘의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일단 맛으로는 신맛을 잘 활용을 하시라. 좀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뭐 레몬이나 이런 것들을 레몬즙 같은 경우를 물에 해서 그 아침 뭐 저녁으로 한 번씩 드시든가 그랬을 때 신맛이 어쨌든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레몬즙이나 이런 부분 드시고 또 신맛 자체가 우리 대사율을 높여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신맛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것도 입마름을 조금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오래 씹는 습관도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거 같은 경우도 음식물을 천천히 씹었을 때 침샘이 뭐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침샘을 잘 활용을 해야지 침샘 기능이 잘 안 떨어질 거니까 확 넘기는 것보다는 오래 씹는 습관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침샘이 많이 나오는 사람들은 입안 치주염에 걸릴 확률이 좀 줄어들 수 있나요? 당연하죠. 입이 마르면 충치가 더 잘 생겨요. 그러니까 입 안에 우리도 구강미생물이라고 해서 무슨 장미생물, 여성의 질유산균 이런 것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구강유산균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적정한 습도가 돼야지 애들이 잘 클 수가 있어요. 물론 해로운 균도 잘 클 수 있지만 좋은 균도 잘 클 수 있어요. 특히 요새는 구강유산균이라고 해서 구강에도 유산균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 균들이 적당하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침샘이 분비가 잘 돼야 돼요. 그 신맛이나 오래 씹는 습관을 좀 많이 해가지고 계속 분비할 수 있도록 좀 많이 해야겠네요. 그런 것도. 그렇죠.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뭐 그런 부분들을 하시면은 불편하시면. 근데 이제 진짜 노화에 의한 입마름은 솔직히 획기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지금 PD님 말씀하신 대로 뭐 신맛을 주기적으로 드신다던가 뭐 이런 걸 통해서 물 많이 드시고 또 레몬즙이나 이런 거 잘 드시고 이런 거 드셔서.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어렸을 때 신맛은 훨씬 더 잘 먹어요. 연세가 드시면 신맛을 또 못 드셔. 잘. 그럼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나요? 그런 게? 신맛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비타민C를 합성을 못해요. 인간은. 포유류 중에 비타민C를 합성 못하는 포유류가 적어요. 훨씬. 사람, 유인원 이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신맛을 통해서 관련된 영양제를 확실히 좀 습득을 좀 더 용이하게 한 건 아닌가. 어렸을 때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웃긴 거는 어렸을 때는 쓴맛을 잘 못 먹어요. 왜? 쓴맛이라고 하는 건 독성 성분을 의미해요. 어린아이들은 나한테 필요한 영양소는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한테 필요 없는 독소는 최대한 많이 배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쓴맛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들면 나물 같은 거 많이 먹잖아요. 지금은 쓴맛은 이제 된 거예요. 왜냐면 우리 몸 자체가 지금 어느 정도 성체가 됐기 때문에 신맛은 그런 비타민C와 같은 영양 성분을 최대한 확보를 하기 위해 최대한 느끼기 위해서 어렸을 때가 더 발달했는데 나이 들면은 이제는 필요 없다. 뭐 이런 건지 이것도 미스터리 중에 하나예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신맛이라는 건 되게 재밌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르신들은 신맛 싫어하죠. 그런 부분들도 침샘과 관련이 있나? 뭐 하여튼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뭐 신맛도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입에 좀 침샘이 잘 돌 수 있도록. 그리고 입이 너무 많이 마르게 되면 충치나 이런 부분들 구강 건강에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어요. 침이 제대로 분비가 돼야지 구강 건강도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또 안에서도 이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이제 좋은 균이 있고 나쁜 균이 있는데 대부분 나쁜 균은 현기성 균이기 때문에. 근데 유익균들은 이 표면에 산다고 하면 이 물이 충분해야지 걔네들이 성장을 잘하고 그러면 나쁜 균하고 밸런스가 맞을 수 있다. 나쁜 균들은 대부분 현기성이거든요. 현기성은 안쪽에서 자라요.
산소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럼 좀 그런 밸런스를 좀 잘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영양제 같은 것도 있나요? 입안의 그런 미생물의 밸런스를 좀 잡아줄 수 있는. 그래서 요새는 구강유산균 같은 경우가 빨아먹는 게 나와요. 빠는 순간 입에 다 퍼지니까. 구강 건강에 또 좋은 게 구강의 염증 반응이나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프로폴리스. 그래서 프로폴리스 뿌리는 거나 뭐 그런 부분들도 도움이 될 수 있죠. 프로폴리스 자체가 맛이 없어요. 약간 독특한 향이 있어요. 벌집이라서. 그렇죠. 프로폴리스는 꿀벌이 사용하는 시멘트 정도로 보면 돼요. 벌집을 만들 때 바르는 거죠. 네. 그래서 프로폴리스는 항균 작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벌집 안으로 균이 못 들어오게 해줘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이용하는 거죠. 항염증 효과. 근데 걔네들이 이제 플라보노이드 성분인데 그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특히 이쪽 구강 건강, 목 건강에 굉장히 좋아요. 프로폴리스가. 다양한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있는데 걔네들이 항염증 효과가 좋은데 걔네들이 주로 작용을 하는 곳이 이쪽이에요. 이쪽. 그래서 프로폴리스를 뭐 위장관 건강이나 이런 거에 쓴다기보다는 대부분 구강 아니면 인후. 그래서 직접적으로 뿌리는 것도 나오고 빨아먹는 것도 나오고. 근데 플라보노이드라는 게 그런 프로폴리스에서만 있나요? 아니요, 다 있어요. 근데 프로폴리스에 들어간 플라보노이드는 좀 독특하긴 하죠. 플라보노이드 종류만 이제 수백 종이 있죠. 퀘르세틴도 플라보노이드 중에 하나예요. 거기는 플라보노이드 구조적으로 해서 굉장히 뭐가 많이 들어가 있고, 금은화라고 하는 것도 위 염증 막아주고, 음교산이라고 해서 인후 염증을 막아주는 한방 소염제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금은화, 금은화. 꽃이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돼서 금은화예요. 걔네들도 이쪽 염증을 억제하는 데 써요. 걔네들도 플라보노이드가 주성분. 너무 재밌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직 진짜 뭐가 딱 1대1 매칭은 안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를 해보고 개인적으로 문헌을 정리를 해봤을 때 확실히 천연물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들이 어디로 쏠리는 경향이 있는 건 맞아요. 은행잎 같은 경우나 삼칠 같은 경우는 혈액 내로 많이 쏠려요. 그래서 혈액 내에는 염증 반응을 억제해주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고, 뭐 용담이나 이런 황기나 이런 애들은 신장 쪽으로 많이 가요. 바나사심탕, 평이산 같은 경우는 소화기계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한약 약재들이잖아요. 그런 거 일반인들이 사 먹을 수 있나요? 못 사먹지. 약국 가서 사실. 약국 가서. 근데 그것들 중에서 하나씩 이렇게 구입은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는 조금 장벽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가끔 그냥 가서 하나씩 파우더로 사 먹기도 해요. 진피라고 해서 귤껍질 가루를 팔아요. 귤껍질 가루는 소화기계에 좋기 때문에 가끔 그냥 사서 먹어보는데 잘 안 먹어지더라고요. 맛없죠. 아니 뭐 맛이야. 솔직히 뭐 오렌지 주스 같은 데 타 먹으면은 솔직히 상관이 없는데 잘 안 먹어지더라고요. 한방 소화제는 약국 가면 다 있고, 바나사심탕은 보통 위염이나 장염이 있으신 분들은 좀 추천드려요. 이런 한방 제제 같은 경우는 솔직히 오래 드셔도 크게 양약에 비해서 부작용도 좀 덜하고, 내가 만성 장염이 있다 그러면은 바나사심탕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내가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이제 한방 소화제를 추천드리고 이러는 거죠. 얘기하다 보니까 또 이제 생약학 쪽에서 좀 궁금한 점이 있는 게, 천연물 중에서도 이제 식물 쪽을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버섯이나 이런 애들 어떻게 보면 곰팡이 균들인데 걔네들도 이런 천연물 쪽으로 보일 수 있나요? 그렇죠. 복령, 경옥고에 들어가 있는 4가지 성분 중에 하나가 인삼, 꿀, 지황, 복령이 버섯 종류예요. 그 다음에 어르신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가 오줌 소태라고 그래서 요로감염, 급성 요로감염이 있었을 때 배뇨 작용을, 소변을 잘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그 성분 중에 하나가 절영이라고 해서 절영도 버섯. 절영. 그러니까 버섯은 지금 PD님 말씀하신 대로 이끼, 선태류, 그 다음에 곰팡이가 모인 게 자실체라 그래가지고 그게 버섯이에요. 근데 버섯은 아무래도 일반적인 식물보다는 지가 만들 수 있는 게 좀 단순해. 이걸 뭘 퀄세틴이나 이런 걸 만들잖아요. 식물들이 제일 극단적으로 좀 이쪽으로 와 있는 초본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컴포지타이라고 국화과가 있는데, 국화과가 가장 화려한 걸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버섯은 좀 단순해. 근데 버섯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식이섬유예요. 베타글루칸. 그래서 버섯은 주로 면역 체계를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식이섬유의 일종인데 베타글루칸이라고 해서 장 쪽의 환경을 개선시켜서 면역 훈련을 잘 시켜줘서 면역 체계를 안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리고 이 버섯에 들어가 있는 뭐 일부 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뇨작용도 있어요. 그래서 버섯도 굉장히 중요한 천연 소스 중에 상황버섯, 영지버섯, 버섯 많잖아요. 버섯을 먹어야 되는 가장 이유 중에 하나는 면역 체계를 안정화시켜줄 수 있다. 버섯 중에서도 단백질이 좀 많이 들어있는 버섯이. 단백질은 대부분 많이 들어가 있어요. 대신에 이제 뭐 항암 효과, 표고버섯 같은 경우도 항암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죠. 다당체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다당체. 당이 여러 개 결합되어 있는데, 그럼 그거 먹으면 우리가 포도당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그런 식이섬유라는 거의 정의가 뭐냐면 사람은 소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그 아밀라제나 사람이 이제 탄수화물을 분해를 시키는데 전부는 우리가 분해가 가능한데 이러한 식이섬유들은 그 효소들이 분해를 못 시켜요. 내보낼 수밖에 없는. 근데 걔네들이 유익균의 밥이 되는 거죠. 장내 미생물 균총의 밥이 되는 거지. 사람의 미생물 균총은 소화보다는 면역 체계, 그리고 전신의 항상성, 뇌와 장과의 상관관계. 지금 그런 논문들이 엄청 많이. 그러니까 장이 편안해야지 뇌도 편안해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그런 것들이죠. 진짜 잘 먹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장이 좋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동안이신 분이 가천대 총장님이신 길 여사님이시잖아요. 그런 분도 엄청 잘 드시겠죠, 아마? 관리도 꽤 많이 받으시겠지만. 참 재밌는 게 미국에서는 고소득자들보다 저소득자들이 비만율이 더 많아요.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돈도 싸니까? 없는데? 싸니까. 뭐 패스트푸드가 싸다, 그죠? 네. 그럼 패스트푸드랑 일반식 그냥 그 사람들이 먹는 거랑 뭐가 또 차이가 있을까요? 질은 뭐 차이가 있겠죠, 그죠?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원숭이를 갖고 실험을 했는데 실제로 나온 논문인데 원숭이가 단백질을 이 정도까지 먹을 때까지 탄수화물을 계속 먹는 거예요. 어떤 원숭이는 딱 단백질 이거만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이나 지방을 하나도 안 먹어도 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소득자들은 적정한 단백질을, 양질의 단백질을 주로 섭취를 하면 건강도 좋고 추가적인 영양소의 섭취를 막아줄 수도 있는 거예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과 같은 얘네들은 1차 대사산물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우리 몸의 생존에 주로 관여하고 에너지를 생성한다던가 우리 몸 시스템을 돌린다던가 효소 아니면 근육을 뭐 형성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영양소 같은 경우는 무제한적으로 들어왔을 때는 우리 몸이 이제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안으로 보이시는 분들 중에 뚱뚱한 사람 본 적 있어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음식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정하게 섭취를 해야 되고 적정하게 섭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양소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나 이런 같은 추가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베네핏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소재들, 이런 영양소들은 적극적으로 영양제나 이런 부분들에서 필요할 때는 드시는 게 좋다. 왜냐면 이런 메인 영양소는 제한을 해야 되니까. 앞으로 이런 거 많이 알려주시죠, 저희 채널에서. 그러시죠. 네, 그러시죠.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신장질환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비만인 사람들, 대사증후군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서 신장 안에 지방이 차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게 비만병이랑 연관이 있나요? 그게? 거죠. 단지 비만이 아니고 마른 비만? 마른 비만이 많아지면 신장에 지방이 끼는- 쌓이는 거예요. 그 마른 비만이라는 정확한 그런 증상이 어떤 건지 좀. 적정 체중이긴 한데 근육량이 극단적으로 적은 거예요. 왜 이게 재는 거 있잖아요. 네, 그죠? 인바디 이렇게 네. 재면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 남성분들도 마찬가지. 근육량이 극단적으로 작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비만인데 근육량이 적다. 그럼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감소증도 원리가 뭐냐면 근육에 지방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잖아요. 그죠? 간에 지방이 쌓이는 거예요. 옛날엔 술 먹으면 지방간 생긴다 그랬죠. 최근에는 non-alcoholic fatty liver라고 그래가지고 NAFLD라고 그래가지고 알코올을 섭취를 안 해도 간에 지방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미 1980년대 나온 병명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근육량이 줄어들면 우리 몸은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있어야 할 때 있어야 할 것들이 없으면 거기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들이 거기 들어가는 거지. 그럼 지방이 어떻게 보면은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단백질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구조고 지방은 에너지를 축적하는 구조예요. 그럼 우리 몸은 가만히 놔두면 지방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우리 생존에 유리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인간이라는 공장을 유지하는 공장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공장장 입장에서는 돈 들어가는 거는 빼야죠. 돈을 쌓이게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쓰지 말아야 되는 게 유리한 거 아니에요. 지방이 많아지는 게 유리해요. 그러다 보면 근육은 없어지고 지방이 거기 쌓이고 그리고 지방이 신장에도 쌓이고 지방이 간에도 쌓이고 만성 질환의 거의 원인이 될 다 수 원인이 있는. 되는 거죠. 그 근간에는 또 만성염증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고. 저희 보시는 분들은 콩팥에 특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좀 일반적으로 건강할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좀 일반인이어도 심장이 안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그 몸에서 나는 그 신호라는 게 있을지. 그러니까 급성적으로 나타나는 신호 같은 경우는 갑자기 열이 난다던가 혈뇨가 동반한 발열이 났을 때는 급성 뭐 신장염 뭐 이런 부분들로 해서 그렇게 피곤한 경우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극단적으로 과로하신 분들이 그런 경우가 생기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재발할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이거는 뭐 젊은 분들도 그럴 수 있고. 근데 신장 건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뭐 거품이 많이 난다던가 오줌에 소변에 거품이 많이 가면 뭐 단백뇨일 수도 있고 소변 색깔에 따라서
뭐 혈류 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신장 건강을 예측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생각해 보면 신장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혈압 관리. 신장은 하루에 200리터 정도의 혈액을 필터를 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루에 소변을 보는 거는 한 1에서 1.5리터? 그리고 우리 몸의 혈액은 5리터 정도 되거든요. 몇 바퀴 도는 거? 40바퀴 정도 도는 거잖아요. 그죠? 40번을 전체 혈액을. 근데 200리터 중에서 199리터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갔다, 들어왔다, 그러니까 재분비, 뭐 재흡수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게 해서 농축이 돼서 오줌, 소변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혈압이 세진다. 어떻게 돼요? 필터는 가만히 있는데 이게 세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필터가 고장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혈압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혈압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은 염분? 이런 걸 좀 조절해야 되는 소금. 예, 소금 같은 거. 혈압이 있으시면 기본적으로 간이 센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이 미네랄 자체가 신장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킨다기보다는 혈압을 통해서 혈압이 높아지면 신장이 필터를 이렇게 너무 세게 하니까. 필터로 너무 세게 이렇게 압력이 계속 가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필터가 툭 이제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또 여담이긴 한데 현대인들이 만성 탈수예요. 만성 탈수인 경우가 많아요. 네. 혈압이 아닌 이상 네. 너무 또 소금을, 그러니까 너무 덜 간을 안 해 먹으면 물이 이렇게 들어왔다 나가 그냥 못 머물러요. 근데 소금을 너무 많으면 물이 너무 많이 머무르기 때문에 이 머무른 물들이 혈압을 높이는 거예요. 혈압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저염식을 하는 게 맞고 네. 일반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저염식이 맞는 게 아니에요. 네. 항상 건강이라고 하는 거 관리라고 건강 관리라고 하는 거 본인이 먹고 좋은 약을 남한테 추천하지 마십시오라고 해요. 그죠?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해야 돼요. 네. 내가 혈압도 없는데 저염식으로 먹는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게 관절염 약 중에서 그러니까 정형외과를 갔을 때 그 소염제를 줘요. 뭐 콕스트 이니비터라고 해서 세레콕시브라고 대표적인 게 있는데 이거를 장기간 복용하면 신장이 망가집니다. 신장을 보호하는 물질의 생성을 막아요. 그래서 혈압 관리랑 정형외과 약을 엄청 많이 그러니까 올해 보통 정형외과 약을 한 번 드시기 시작하면은 이게 무릎이 아프시니까 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자주 드시는 자주 드시는데 예를 들어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부었어요. 네. 이때는 소염제를 꾸준하게 드시는 게 맞아요. 뭐 7일치가 나왔다. 그러면 끝까지 먹는 게 맞아요. 근데 그냥 만성적으로 내가 무릎이 아파. 어르신들이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은 정형외과 가면 60일치만 이렇게 나온다. 그거는 매번 드실 필요가 없고 많이 아프실 때만 하나씩 드시면 뭐 그런 애들이 그런 소염제가 신장을 망가뜨린다. 그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신장을 보호하는 물질의 생성을 막기 때문에 프로스타그란딘이라고 해서 원래는 염증과 관련된 그 물질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그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뭐 위 점막을 보호하는 역할도 해줘요. 걔네들 중에서 어떤 애들은 염증을 유발하는 애들이 또 어떤 애들은 점막을 보호해주는 역할, 어떤 애들은 신장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그 프로스타그란딘이라고 하는 성분이 나오는데 그거를 생성을 막아버려요. 그 소염제가. 왜냐면 염증을 막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염증이 생성되는 애들만 막는 게 아니고 윗단에서도 딱 끊어버리면 이쪽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애들도 안 나와. 아, 진짜 인체의 신비네요. 어떻게 보면. 인체가 네.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인체는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한 가지에서 소스를 덜 쓰면서 최대한 많은 다양한 효과를 조절을 하게끔 만들어 놓기 때문에 윗단에서 딱 끊으면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어. 실제로 이게 시스템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되게 신기한 것들이 많아요. 딱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애,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애들이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우리 항상성을 키워가는 건데 이걸 윗단에서 딱 끊어버리면 나쁜 것도 없어져. 염증도 없어져. 좋은 것도 없어져.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아까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실제로 먹는 음식이나 아니면 영양제 중에 이런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게 없죠. 네. 없죠. 제가 알기로는 이런 성분들 같은 경우는 반감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지는 못해요. 분해되거나 뭐 이거 불안정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어렵죠. 이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뭐 위고비 마운자로 같은 경우 먹죠. 먹는 거 안 나오죠. 이제 나올 거긴 할 건데 안 나오죠. 왜 안 나오냐면은 흡수가 안 돼서 그래요. 주사를 놔야 되나 그러면? 그러면 신장으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하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면은 사이드 이펙트가 어떻게 날지 모르죠. 아직까지 이런 쪽에 실험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런 건 아직 동물 정도까지 할 수 있겠죠. 제가 동물 실험 옛날에 핀란드에서 했을 때는 뇌에다 구멍 뚫어서 뇌에다 넣어요. 그 자리에다가. 사람한테 어떻게 그러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뇌는 파킨슨병이 생겨난 부분을 정확하게 이렇게 여기다가
여기 머리 깎아가지고 깎아서 네. 쥐털을 깎은 다음에 여기다가 딱 한 다음에 거기 딱 깨요. 거기만 딱 네. 거기다가 딱 집어넣고 이 몇 센치 들어가면 몇 미리 들어가면 되는 것까지 딱 정해가지고 거기 딱 집어넣고 거기다 양보를 딱 투여해요. 왜냐면 백날 먹어봤자 안 되니까. 근데 그거 사람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신장 어떻게 찌르겠어요? 못하죠. 못하죠. 그건 안 돼요. 그거는 아직까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건데 다 알고 있어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적용을 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부분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장한테 바로 좋은 성분이 갈 수 있는 뭔가 음식이라든지 그런 건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신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혈압 관리라고 혈압 관리.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혈압 관리에 좋은 음식이라든지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지면은 좀 신장 건강에 좀 도움이 부담에 덜하는 게 네. 있죠. 혈압 관리는 어찌됐든 혈압은 쉽게 말씀드리면 체내의 수분량을 빼주면 돼요. 살이 빼지면 수분량도 줄어들어요. 그럼 그 물을 좀 안 먹어야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염식을 먹으라는 거죠. 물을 먹어도 빨리빨리 빠질 수 있게끔. 체내 오래 지속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혈압 관리라는 거는 그러니까 몸속에 있는 수분량을 줄이시는 게 제일 좋다. 그거는 체중 관리가 될 수도 있고 저염식이 될 수도 있고 그 두 개가 똑같은 거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물을 많이 마시면 콩팥에 좀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도 좀 제가 들어본 것 같긴 한데 물을 많이 마시면은 뭐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도움은 되겠지만 뭐 신장에 특수하게 도움이 된다던가. 근데 물도 너무 많이 마시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으로 갈 필요가 없다. 물 섭취는 하루에 뭐 한 1에서 2리터 사이 정도? 1에서 2리터. 뭐 1.5에서 2리터. 그 정도 드시는 것 같고 문제가 안 되니까. 그리고 한 번 드실 때 200 정도, 200에서 300 사이로 너무 한꺼번에 많이 드시지 말고. 이게 그냥 원칙이에요. 그리고 식사 전으로 많이 드시지 말고. 식사 전으로 많이 드시면 소화효소가 희석돼가지고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수분을 안 먹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수분을 안 먹으면 탈수가 생기는데 탈수가 생기면은 에너지 대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뭐 피로감이 오고 뭐 여러 가지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변비가 올 수도 있고 네. 안구 건조가 올 수도 있고 네. 뭐 여러 부분들이 뭐 피부도 당연히 뭐 푸석푸석해질 거고. 네. 그래서 그 수분은 적당히 드시는 게 좋은데 뭐 물을 많이 먹는다고 신장이 좋아진다? 이거는 아니고 혈압이 없는데 저염식을 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탈수를 일으킬 수 있다. 근데 혈압이 있으면 저염식을 하시는 게 좋다. 아,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신장 같은 경우는 또 당뇨와도 밀접한 관련. 아 그래요? 네, 당뇨와도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 당뇨라는 게 어찌됐든 혈당이 조절이 안 돼서 생기는 건데 조절이 안 된 혈당이 계속 높은 상태로 혈중에 유지가 되고 있으면 혈관 안에서 포도당이 독성물질로 변해요. 그럼 혈액에 독성물질이 많아. 그러면은 작은 혈관부터 망가질까요? 큰 혈관부터 망가질까요? 작은 거부터. 작은 거부터 망가지겠죠. 네. 모세혈관 분포가 가장 많은 곳이 망막, 신장, 신경이에요. 그러니까 망막이 망가지고 신장이 망가지고 신경이 망가지고 그것도 관리를 하셔야 돼요. 당 관리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만성질환이 다 연관이 됩니다. 신장이 결국 필터기 때문에. 필터면서 모세혈관 필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당뇨에 있어서 혈관 안에 독성물질이 많아지면 모세혈관 분포가 많은 신장이 망가질 거고 혈압은 이건 화학적으로 망가진다고 치면 혈압은 물리적으로 망가뜨리는 거죠. 실질적으로 압력을 가하지. 신장과 관련된 영양제 같은 경우는 크랜베리 주스나 뭐 이런 게 알려져 있죠. 원래 크랜베리 주스는 비뇨기계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요로 감염이나 이런 데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근데 어찌됐든 얘네들 같은 경우는 간에서 빨리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크랜베리가 갖고 있는 항산화능, 항균능, 항염증능을 고스란히 가져가서 밖으로 빼면서 요로나 방광에 균이나 이런 것들을 염증 반응을 확 없애면서 가는 거라서 신장에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 동양 쪽 크랜베리는 서양 쪽이고요. 뭐 동유럽 쪽에서 많이 재배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동양에서는 뭐 육미지왕이나 뭐 우차신기환, 용담사간탕 이런 또 한방제제들이 있어요. 저 다 처음 들어보네 이거. 육미지왕, 우차신기환, 뭐 용담사간은 실제로 그 여성분들이 오줌 소태 아까 이제 요로감염인데 이게 있을 때 약사들이 가장 많이 주는 거예요. 그게 되게 사간 이런 게 있는데 얘네들은 뭐 그 안에 있는 유효 성분인 뭐 이리도이드 그룹의 물질들이 있는데 얘네들 특징이 신장으로 잘 간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항염증 등이 강력한 항염증이 있는데 얘네들은 눈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위장에 남는 것도 아니고 딴 데 가는 게 아니고 신장 쪽으로 많이 간다. 용담사간이요? 네, 이리도이드 같은 경우도 용담사간에 있든 육미지황에 있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용담, 뭐 지황 뭐 이런 부분들에서 그 성분 그 안에 있는 항염증 성분이 신장 쪽으로 많이 간다.
그렇기 때문에 신장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리로이드. 이리도이드라고. 이리도이드라는 이리도이드. 이리도이드는 성분 이름이 아니고 어떤 특정 구조를 가진 모든 물질군을 다 이리도이드라고 합니다. 더 깊은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네, 한 번 더 시리즈로 한 번 더 많이 해보시죠. 마지막으로 신장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건강한 신장 관리를 위해서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장은 그 자체로라기보다는 다른 부분에서 아까도 혈압과 당뇨 이런 부분들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거고, 뭐 관절염 약이나 이런 약에도 장복하는 약, 장기 복용하는 약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장의 특징은 한번 망가지면 돌아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식을 가장 많이 하는 장기 중에 하나죠. 그런 이유 때문에 두 개 있어서 그렇고요. 두 개 있어서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장이야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다른 질환 관리도 잘 해주시고, 드시는 약물이 너무 장기 복용하는 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신장 건강과 항상 약사들하고 같이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러면서 평소에 신장 관리, 그리고 본인의 소변 색깔도 소변을 보시고 나면 한 번씩 체크를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잘 해주시면 신장은 예방이 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관리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염증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많이 있어요. 많죠. 저희 이전 면역 부분에서도 면역 체계가 과도하면 또 염증이 많이 맞아요. 생긴다라고 했는데, 현대에 들어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좀 사라지다 보니까 비만도 많아지고,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염증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염증은 좀 우리가 두 가지로 분류를 해봐야 되는데, 우리 PD님 같은 경우도 코로나 걸려보셨죠? 네. 그때 목 아프셨잖아요. 목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근데 목이 붓잖아요. 네. 이때는 무슨 염증이냐면 급성 염증이에요. 일반적으로는 3, 4일 내로 다 회복이 되죠. 건강한 성인의 경우는. 근데 이제 만성염증이라고, 그거보다는 염증의 정도는 약하긴 하지만 우리 몸에 상존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존한다. 비만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이러한 어떤 만성염증이 상존을 하게 되면 당뇨병이 생기고 고지혈증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퇴행성 뇌질환, 알츠하이머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만성염증하고 다 연관이 돼 있어요. 만병의 근원인데 염증과 알츠하이머가 연관이 있나요? 상관이 돼 있죠. 알츠하이머는 뭐 특정 단백질이 관여를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네. 그 근간에는 만성염증이 있어요. 그래서 말초의 염증, 만성염증이 큰 사람들이 알츠하이머 걸릴 확률이 더 높아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염증은 만성염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성염증 같은 경우가 실제로 여러 가지 만성질환들, 네.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뭐 이런 것들의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관리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고, 또 이 부분이 대사증후군이라고 해서 비만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새는 다이어트와 만성염증, 이거를 결부를 시켜서 다이어트 할 때 만성염증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만성염증이 풍부해지면, 쉽게 말씀드리면 만성염증이 몸에 상존하게 되면 살이 잘 찌는 체질이 되는 거죠. 그게 대사증후군이니까. 네네네. 그래서 만성염증을 잡아가면서 식습관도 관리를 하고 뭐 운동도 해가면서 살을 빼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염증이라는 것 자체가 몸에 안 좋은 것처럼 많이 그건 느껴지는데. 아니죠. 왜냐하면 염증이라는 거는 면역 반응이 과도화된 면역 반응이 되는 거죠. 만약에 염증이 없었다면 사람은 생존을 못했을 거다. 왜냐하면 우리가 염증이 지금 문제가 된다고 하지만 126년 전으로 돌아가면 상처 한 방에 죽을 수도 있어요. 항생제 없잖아요. 네. 현생 인류 호모사피엔스가 보통 뭐 2, 30만 년? 뭐 길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 20만 년이라고 치고 페니실린이 상용화가 된 게 2차 세계대전 때예요. 엄밀히 말하면 75년 정도 됐어. 80년 정도 항생제가 생겨난 게. 그럼 20만 년 역사 속에서 80년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 그 전까지는 항생제 없이 살았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조금만 상처가 나더라도 면역 반응이 과도하게 반응하는 게 살기 유리할까요? 반응을 덜 하는 게 살기가 유리할까요? 조금만 세균이 들어와도. 과도하지 않게 하는 게. 과도하게 안 하면 죽어버려요. 감염돼서. 그럼 과도하게 반응을 해야지 우리가 살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또 타박상을 입었어. 어디 꺾어졌어요. 네. 이 팔 꺾어지면 이 주변이 어떻게 되죠? 붓죠. 네. 그때 염증 반응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염증 반응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면역 반응이 과도하게 나가지고 이쪽에 막 고름이 앉고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솔직히 나중에는 이쪽 부분을 사용을 할 수 없을지언정, 그 전에는, 우리 항생제 발견 전에는 우리가 생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염증 반응이 나와야지. 못 오게 하니까. 염증이라는 게 만약 없었으면 호모사피엔스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항생제도 나왔죠? 소염제도 있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람들이 면역 체계를 잘 사용을 할 일이 줄어들었어요. 이 면역 체계는 오발탄을 쏘는 거죠. 쓸데없는 부분에서 면역 체계가 갑자기 활성화가 돼 버린다든가, 활성화된 면역 체계가 안 꺼지는 거예요. 스위치 오프가 돼 버리는 거죠.
과거에는 항생제 발견 이전에는 면역 체계가 과도하게 활성화가 됐을 때 생존에 훨씬 더 유리했었어요. 몸의 일부는 못 쓰더라도 우리 생명에까지는 그나마 이렇게 생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소염제 써, 항생제 써. 그러면 금방 잡히거든요. 네. 그 대신에 이런 부분들이 체내 만성염증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훨씬 더 민감해진 거예요. 체내 시스템이 면역 체계를 활성화할 거 아니야. 옛날엔 20만 년간 활성화가 됐던 애들인데 우리 선조들부터 그게 이제 프로그래밍이 돼 있는데 그럼 조금만 먹어봐도 면역 체계, 특히 이제 살찐다던가 장 환경이 안 좋다던가 이랬을 때 염증 반응이 생기고 그 염증 반응이 체내로 유입이 되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뭔가 자극이 왔을 때 과도하게 활성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거예요. 더 민감해지는 거예요. 조금만 톡 건드려도 턱 터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염증 반응은 우리의 생존에, 그러니까 면역 체계와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면역 체계가 가동이 안 되면 감염으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면역 체계가 가동이 돼서 활성화가 돼야지 우리가 생존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는 제어가 안 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우리한테 다른 무기들이 생겼거든. 우리는 옛날에는 얘만 갖고 싸운 거예요. 근데 지금 다른 무기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기가 이제는 필요 없다기보다는 약간 구식으로 쳐주는 거죠. 근데 얘는 써야 될 거예요. 얘 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소속된 군인들은 그냥 한 번씩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오발탄이 생기게 되고 우리 몸에 있는 염증들이 만성염증이나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민감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조금만 딱 건드려주면은 만성염증이 쉽게 생긴다. 그러면 급성염증 같은 경우도 약간 오발탄으로 계속 민감하게 확 반응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네요. 있을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이 옛날에 롱코비드 같은 경우. 코로나가 회복이 됐어요. 인후염이나 이런 건 나왔는데 일부 환자들에서 기침을 한 달 이상 가든 코가 후각이 없어졌다든가 맞아요. 이런 것들을 급성염증 반응에서 얘네들 제압이 되긴 됐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면역 체계가 진정이 안 됐을 때 생기는 것으로 설명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요새는 근데 급성염증 났을 때 솔직히 건강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PT님이나 저 같은 경우 항생제 먹고 바이러스면은 독감이면 독감 약 먹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면 없어져요. 근데 이제 그게 조금 민감하신 분들이나 특수 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만성염증으로도 이어질 가능성도 아예 없는 건 아니다. 병원에서 이제 염증 수치가 높다라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염증 수치가 높다라는 거는 병원에서 실질적으로 진단을 받기는 어렵고 왜냐하면 그건 체크를 하는 포인트가 많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말하는 그 염증 수치는 어떤 거? 아니 뭐 특수한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그냥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다 말이죠. 그러면은 염증 수치 같은 경우를 자세하게 안 보는 경우들이 많죠. 일반적으로는 그게 메인이 아니라는 거죠. 제 말씀은. 물론 뭐 특정 질환에서는 염증 수치라고 뭐 C 리액티브 프로테인이라고 CRP라고 해서 이런 걸 측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염증 수치가 높다라는 거는 피로감이 빨리 온다던가 특히 과체중이다. 그 다음에 몸에 어디가 잘 부어 자주. 붓는다는 게 이렇게 부종처럼 붓는 게 아니고 왜 저도 지금 그렇지만 잇몸이 붓는다던가 저 같은 경우는 귀 여기도 잘 부어요. 뭐 몽우리 같은 게 있어. 몽우리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래끼가 자주 난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이 이제 만성염증이 굉장히 활성화가 된 부분이다. 그럴 때 염증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그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염증 관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일단은 과체중이시면 체중을 빼는 게 제일 중요하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염증 원들, 술, 담배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관련해가지고 염증을 잡을 수 있는 영양제 같은 경우도 참고로 그런 분들한테는 추천해 드릴 수도 있어요. 어떤? 또 커큐민도 될 수가 있고 커큐민. 네, 대표적으로 항염증과 관련해서는 커큐민도 될 수가 있고 이런 천연물들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이 염증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뭐 직간접적으로 억제를 해줘가지고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도 있어요. MSM 같은 관절염에 사용하는 소재죠. MSM 같은 경우도 그럴 수도 있고 그래가 그 관련된 그 염증이 뭐 관절염도 염증이고 다 염증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기가 어디가 불편하냐 염증 같은 경우 장염, 장 상태가 안 좋은 것도 장염이거든요. 장염 같은 경우도 장염증이네요. 그렇죠. 장에 있는 염증이죠. 장에 있는 염증인데 그런 부분 때는 코큐민 같은 게 좋을 것이고 관절염 같은 경우는 MSM 같은 게 좋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과체중이면서 당뇨기가 있다. 이것도 염증, 만성염증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바나바잎 추출물 같은 경우가 네,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박사님은 이제 어떻게 보면 생약 쪽이시잖아요. 그렇죠. 한의학에서 알고 있는 뭐 약재나 뭐 이런 것도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게 또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 다 생약이에요. 뭐 MSM 빼고는 커큐민은 강황, 뿌리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바나바 잎 추출물 같은 경우는 바나나가 아니고요. 바나나 아닙니다. 바나바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는 잎
추출물이 그거고, 제가 또 관심 있게 보는 37이라고 하는 생약 같은 경우도 37이요? 네, 373이라고 해서 네. 뭐 우리나라에 흔하진 않습니다. 뭐 흔하진 않는데 어디에 있는 건가요? 그게 원래 재배지가 운남성이에요. 중국 운남성. 중국 운남성. 네,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재배를 시도하려고 했었는데 제주도에서 했었어요. 근데 운남성 기후가 어떠냐면 운남성이 베트남 바로 위거든요. 네. 열대지방이죠. 굳이 말하면 네. 열대지방인데 고산지대예요. 고산지대. 그렇기 때문에 기후가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제주도에 그걸 심어서 작물화 시켜보려고 했는데 다 실패했죠. 그래서 얘네들은 37은 굉장히 어찌 보면은 지역 특화된 천연물이라고 할까요? 여기서밖에 안 자라요. 그렇게 해서 되게 귀하긴 귀한데 37 같은 경우가 항염증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죠. 그거랑 또 유사한 것들이 뭐 인삼, 홍삼이랑 친구인데 물론 그 성분군은 조금씩 달라요. 성분이 다른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37에는 A라는 성분이랑 B라는 성분이 있는데 A라는 성분이 37에도 A, B가 있고 인삼에도 A, B가 있어요. 근데 37에는 B가 1%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인삼에는 B가 30% 들어가 있어요. 이게 다당체인데 어찌됐든 요렇게 그러니까 친구인데 들어가 있는 건 똑같아. 들어가 있는 건 똑같은데 그 종류로 따졌을 때 함량이 달라요. A란 거는 진세노사이드인데 A란 거는 37에서는 7에서 15% 정도 들어가 있고 인삼에서는 3에서 7%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는 식물로 먹는다기보다는 제품으로 먹는 게 제품으로 먹어야죠. 생으로 어떻게 먹어요? 예를 들어 얘를 뭐 이렇게 갈아서 이렇게 먹는다든지 보통은 제품으로 나와 있어요. 37은 우리나라에서 구하지 못해요. 엄청 비싸겠네요. 비싼 축에 속하죠. 싼 거는 뭐 여주 같은 것도 좋아요. 여주 같은 경우도 이제 항당뇨, 당뇨에 좋긴 하지만 대부분의 생약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항염증 효과는 갖고 있어요.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그 중에서 뛰어난 애들 같은 경우가 몇 개가 있는 거고 그 중에서 유명한 게 커큐민. 커큐민 같은 경우는 강황의 주성분이에요. 커리의 주황색 색소를 보시면 되고. 그 생강이랑 약간 유사하지 않나요, 걔가? 생긴 건 비슷하고 생강과긴 해요. 생강과긴 한데 성분은 완전히 달라요. 다르고 생강도 항염증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죠.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은 천연물들은 거의 이제 갖고는 있지만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 지금 말씀드린 뭐 37, 커큐민, 콜세틴이라고 해서 양파 껍질에 많이 들어가 있는. 퀘르세틴. 그게 양파 껍질에 많이 들어가 있는. 양파 껍질 같은 거 깨끗하게 해가지고 뭐 다려 먹어 이런 말 하시잖아요.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고 콜세틴 같은 경우도 항염증 효과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품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그나마 구할 수 있는 것들은 뭐 프로폴리스 같은 것도 좋고. 프로폴리스는 꿀에 나는 거 아닌가요? 벌이 만드는 시멘트 정도로 보시면 돼요. 벌집을 만들 때 있어서 그 겉에 벌이 바르는 거죠. 그러면은 꿀에 나는 성분이라기보다 그 벌집에서 나는 성분. 벌집에 의해서 나는 성분이죠. 시멘트에 시멘트. 쉽게 말하면 노얄제리는 여왕벌이 먹는 밥, 꿀은 일반 벌들이 먹는 밥, 프로폴리스는 시멘트. 왜냐하면 항균 작용이 엄청 강하고 항염증 작용이 있으면 항균 작용도 강한 경우가 많아요. 항균 작용 막으니까 자기네들 이렇게 마감제로 이렇게 하면은 외부에서 균이 침범을 못하는 거예요. 그 여왕을 보호하기 딱 좋은. 여왕보다 자기네들 다 보호하는 거예요. 애벌레도 보호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벌꿀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도 노얄제리, 뭐 일반 꿀, 프로폴리스 이런 것들이 있죠. 프로폴리스도 플라보노이드라고 하는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컬스틴 친구들. 프로폴리스 제품은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특히 이쪽 호흡기계 염증을 잡아주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만성염증에는 괜찮나요? 프로폴리스가? 그렇죠. 근데 이제 어디로 쏠리느냐가 조금씩 달라요. 커큐민 같은 경우는 관절이나 장, 바나바잎 추출물 같은 경우도 쉽게 구하실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간 쪽에 많이 작용을 하고 간 쪽에 많이 작용을 하고 37은 혈액 쪽으로 많이 작용을 하고 37은 엄청 중요. 엄청 중요하죠. 그리고 프로폴리스는 이쪽에 작용을 하고 이게 약간씩 그 성분의 차이에 따라서 함유된 성분의 차이에 따라서 어느 부분에 많이 가느냐. 예를 들어서 이 펜을 먹었단 말이에요. 피디님이 먹었어. 이 펜이 예를 들어서 얼굴로만 간단 말이에요. 그럼 배 속에 염증을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죠.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얘가 아무리 좋아도 안 가면 그만이지. 근데 어떤 애는 예를 들어서 이거를 만약에 먹으면 얘는 장에만 머물러 있다가 대변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장에 염증을 잡는 게 좋겠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 성분들이 어디로 가느냐. 이걸 한방적인 용어로는 귀경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천연물 안에 항염증 효과를 갖고 있는 성분들은 있어. 근데 걔네들이 어디로 가냐 말이죠. 관절로 많이 가고 관절에 좋겠네. 그죠? MSM 같은 경우는 커큐민 같은 경우는 관절에 좋고. 그런 거죠. 어디로 가고 어디로 작용하고 이런 게 배합이 중요한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또 뭔가 시스템이 따로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플라보노이드다 그러면은 플라보노이드의 지용성, 수용성 정도에 따라서 어디로 많이 가는가가 결정이 돼요. 그게 가장 큰 원리예요. 수용성이냐에 따라서. 커큐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용성이기 때문에 솔직히 흡수가 굉장히 어려워. 그 대신에 조금 흡수가 됐을 때 관절이나 우리 몸 그래도 조금 안쪽으로 많이 침투하는 경향이 있고
뇌도 가고 이렇게 침투하는 경향이 있고, 그냥 프로폴리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위쪽으로 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호흡기 쪽으로 많이 오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삼칠 같은 경우는 혈액 쪽으로 많이 가고. 근데 혈액으로 가는 거는 재미있게 간에도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모든 혈액은 간으로 통과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간에 가는 거, 뼈에 가는 거, 그리고 뼈에 간다고만 하지 말고 네. 그쪽으로 그래도 많이 간다. 다른 데도 좀 가는데, 그쵸. 그쵸. 이게 쏠리면 이게 네. 점으로 표시하면 왜 네. 이쪽에 많이 몰려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쵸, 약간 그쵸. 그런 식이죠. 그런 애들 중에서 제일 구하기 쉬운 거는 지금 바나바 입술줄, 프로폴리스. 나머지 구하기 좀 어렵다는. 삼칠 같은 경우 좀 고가기도 하고 네. 있는 데는 있어요. 약국에 있는 데는 있고, 그 다음에 커큐민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요새 많이 나와요. 인터넷 아이허브 막 이런 데 아이허브엔 당연히 있고, 커큐민은 요새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관절이랑 장 쪽으로 많이 연구가 돼요. 관절사. 어떤 특수한 커큐민은, 특수하다는 건 제형적으로 어떤 가공을 한번 하면 뇌로도 많이 가요. 지용성이 엄청 큰 것들은 체내로 들어오기도 힘든데 체내로 들어왔을 때 나가기도 힘들어요. 아무래도 좀 깊은 곳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제가 몇 년간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봤을 때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거지. 상대적으로 수용성이 강한 애들은 빨리 빠져나가는 거, 들어와도 빨리 빠져나가. 그럼 뇌에 좀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약품 같은 거 지용성인 경우가 훨씬 많다. 지용성이거나 그 분자 구조가 작은 게 훨씬 더 유리해요. 혈액뇌관물을 통과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하는 좋은 성질이 기름에 잘 녹는 성질, 그러니까 등치가 작을 것, 분자의 등치가 작을 것. 마지막으로 이제 염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염증이라는 게 만병의, 옛날에는 인류 생존에 도움을 줬지만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만병의 원인이 됩니다. 염증을 잡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체중이에요, 체중. 제가 생각했을 때 그 관리를 잘 해주시고, 본인이 어떤 특정 부위에 어찌 보면 불편감이나 염증이나 이런 부분들 많이 생겼을 때는 여기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 적절한 천연물 같은 경우 이용해서 잘 대비하면 될 것이다. 근데 너무 방치해 주시면 안 돼요. 방치해 주시면은 전신에 있는 어찌됐든 건강이 다 무너지는 스위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어려워요. 염증이라는 것도 면역 체계가 과도하게 활성화된 부분이긴 한데, 참 이것도 뭔가 눈에 보이고 뭔가 잡히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만성염증의 경우는. 그래서 본인이 규칙적인, 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생활습관 이런 거 다이긴 한데,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본인이 뭔가 불편한 부분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전문가 상의를 통해서 빨리 해결하고 이런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좀 좋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